2025년 2월 13일 목요일 오전 책쓰기 책 읽어드립니다. 글쓰기의 최전선, 왜라고 묻고 느낌이 쓰게 하라. 은유지음. 들어가며 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구나 산호라면 거대한 물살에 떠밀려가는 느낌이 들게 마련이다. 길을 쓰고 앞을 향해도 옆으로 저만치 밀려나 있기 일수다. 왜 내 뜻대로 사라지지가 않을까? 나는 어디로 가는 걸까? 이게 최선이고 전부일까? 그러한 물음에서 나의 글쓰기는 시작되었다. 중심 잡기. 일과 사랑은 동시에 왔다. 결혼을 하고 노동조합 활동에서 지점 업무로 돌아갔다. 맞벌이가 시작되었다. 가사 노동의 최종 책임자는 자연스레 내가 되었다. 돕는 이치에 자리 안 남편에게 편지를 써서 불만을 토로하고 출퇴근길 차에서 여성주의 책을 읽어주면서 소통을 도모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은 행복했으나 뭔가 좌우 발목에 족쇄가 채워진 것 같았다. 나의 행복과 가족의 행복은 시시때때 충돌했다. 아이를 집에 두고 내가 강의를 듣거나 영화를 보는 게 못할 짓 같았으니 나답게 살기 위한 선택에는 묘한 죄의식이 따랐다. 이 감정의 정체가 뭘까? 지치고 복받치는 마음을 집중 탐문했다. 글을 쓰면서 여자, 엄마, 노동자라는 집합 명사에 휩쓸려 떠내려가지 않고 김지영이라는 고유 명사로서의 삶을 지켜내고자 버둥거렸다. 네모난 수영장에서 눈부신 바다로 나아간 20대. 나에게 글쓰기는 곧 안간힘 쓰기였다. 풀어내기. 삶이 굳고 말이 엉킬 때마다 글을 썼다. 막힌 삶을 글로 뚫으려고 했었다. 스피노자의 말대로 외적 원인에 휘말리고 동요할 때 글을 쓰고 있으면 물살이 잔잔해졌고 사고가 말랑해졌다. 글을 쓴다고 문제가 해결되거나 불행한 상황이 뚝딱 바뀌는 것은 아니었지만 한 줄 한 줄 풀어내면서 내 생각에 꼬이는 부분이 어디인지, 불행하다면 왜 불행한지 적어도 그 이유는 파악할 수 있었다. 그것만으로도 후련했다. 낱말 하나, 문장 한 줄 붙들고 씨름할수록 생각이 선명해지고 다른 생각으로 확장되는 즐거움이 컸다. 또한 크고 작은 일상의 사건들을 글로 푹푹 삶아내면서 삶의 일부로 감사할 수 있었다. 어렴풋이 알아갔다. 글을 쓴다는 것은 고통이 견딜 만한 고통이 될 때까지 붙들고 늘어지는 일임을, 혼란스러운 현실에 질서하는 부여하는 작업이지 덮어두거나 제거하는 일이 아님을 말이다. 물러앉기. 글쓰기는 나와 오롯이 대면하는 시간이다. 글을 쓰려고 하는 동안은 세상의 소란을 등질 수 있다. TV, 부엌, 시계, 가족, 전화 등 번잡한 일상적 장치와 분리가 가능하다. 컴퓨터와 나 사이에 들어차는 온기와 안락과 고독은 5월의 아침 햇살보다 감미롭다. 1984의 저자 조지 오웰은 인간이 물질 세계는 탐사하면서 스스로에 대한 탐사는 하지 않으려 한다며 인간은 자기 삶에서 단순함의 너른 빈터를 충분히 남겨두어야만 인간일 수 있다고 말했다. 동의한다. 일선에서 물러서기는 아무런 가치를 만들어내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그런데 그 쓸모없는 시간이 삶을 쓸모있게 만들어주는 아이러니는 늘 유예되는 진리다. 이미 경험한 자에게는 설명이 필요 없고 경험하지 못한 자에게는 설명이 가닿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하자면 글쓰기는 물러서서 숨 고르기에 쉽고 좋은 방편이다. 지켜내기. 종일 묶여있는 직장생활, 적성과 다른 재미없는 일, 3살과 10살 아이들을 방치할 수밖에 없는 워킹맘의 삶은 불보듯 뻔했다. 먹고 사는 생활비는 안정적으로 나오겠지만 글쓰고 책 읽는 삶에서는 저만치 멀어질 뻔했다. 돈도 없는데 삶까지 아끼긴 싫다. 의외로 결정이 쉬웠다. 딱히 잃을 것도 없었고 지키고 싶은 건 하나였다. 15살부터 막연히 붙들고 있던 그것, 글 쓰면서 일하는 삶에 대한 끈이 구체적인 꿈으로 다가왔다. 글 쓰는 일을 찾자. 그게 옳다.
모든 열정을 가장 소중한 한 가지 일에 쏟아붓게 되었습니다. 두려웠던 실패를 경험했기에 실패에 대한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로워졌습니다. 실패는 삶에서 불필요한 것들을 모두 제거해 주었습니다. 저는 실패한 제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해리포터의 작가 조앤 롤링이 하버드 대학에서 했다는 연설문의 일부입니다. 공감합니다. 조앤 롤링은 이혼 후 직업도 없이 아이를 키워야 하는 절대 빈곤의 상황에 처했고 소설 외에는 길도 꿈도 없었다고 한다. 그렇게 쓴 글이 해리포터다. 지옥에서 천국으로 도약한 입지전적 인물에 비하면 나는 그만큼 상황이 절박하지도 꿈이 절실하지도 않았지만 그녀가 말하는 다 잃고 난 이후 한 가지가 또렷해지는 경험, 나머지가 제거되는 기분, 양보할 수 없는 존재 요청인 나답게 사는 자유의 실체는 희미하게 알 것도 같았다. 발명하기. 세상의 말들은 오염되어 있다. 초등학교 4학년의 앞날이 결정된다는 둥, 몇 살에 해야 하는 몇 가지라는 둥, 존재를 옥죄는 책들이 버젓이 베스트셀러에 올랐다. 부모의 재력, 학벌, 계급에 따라 아이의 삶을 거래하는 말들의 유통에 화가 났다. 아이의 인생이 결정된다는 그 시기에 나는 일하느라 가정통신문에 도장 찍을 시간이 없었고 아이의 중간고사가 언제인지 잘 알지도 못했다. 괜한 죄의식이 생겼다. 20년 된 20평 아파트에 짐짝처럼 내 식구가 끼어 살자니 불편했다. 세상 끝에 아슬아슬 매달려 사는 기분이 드는데 이 간단간단한 삶에서 벗어날 길은 보이지 않았다. 당신이 사는 곳이 당신이 누구인지를 말해준다는 광고 문구는 정작 집을 사는 곳이 아닌 사는 것으로 전도시켰다. 나만의 언어 발명하기. 이것이 내가 책을 읽고 글을 쓰는 까닭이다. 모든 경험은 언어에 의해 규정된다. 그런데 재테크나 피부관리에 관심이 없고 자식 명문대 보내기를 삶의 주된 동기로 삼지 않는 나는 가방에 학원 전단지 파일을 넣고 다니고 휴대전화에 유명 강사의 연락처가 저장된 목동 엄마들과 달리 등단한 여류 작가도 아니면서 감히 읽고 쓰는 나는 아이들 사교육비보다 내 책값과 내 공부에 더 많은 돈을 지불하는 나는 그냥 한마디로 이상한 사람이었다. 느끼고 꿈꾸고 회의하는 감수성 주체로 살아가는 여자인간은 있어도 없는 존재이자 이 시대에 사라지는 종족이었다. 여기 사람 있다는 내게도 유효한 외침이었다. 이렇게 계속 살아도 괜찮은 걸까? 정말 나는 나쁜 엄마인가?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는 크게 신경 쓰이지 않았다. 다만 내가 나를 설명할 말들을 찾고 싶었다. 나를 이해할 언어를 갖고 싶었다. 뒤책음으로 썼다. 쓸 때래야 나로 살 수 있었다. 산다는 것은 언어를 갖는 일이며 언어는 존재의 집이라는 하이데거의 말을 기억했다. 감흥하기. 나는 쉬이 매료되는 줏대없는 사람임은 분명했다. 그건 수용적이고 개방적이라는 면에서 장점이지만 섬세한 비판적 사고가 부족한다는 면에서 단점이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직관적인 성향이 글쓰기에는 유리하게 작용했다. 나는 인터뷰만이 아니라 영화나 책에서 감동을 받으면 잠이 잘 안 왔다. 가슴에서 퍼내어 홀가분했다. 이 주옥 같은 이야기, 이 놓치기 쉬운 생의 진실을 한 사람이라도 더 알아서 마음 편히 살고 긍정적 변화를 이루길 바라는 마음이 들었다. 누가 시켜서라면 하지 못할 선천적인 오지랖인데 그것이 귀찮고 피곤해도 글을 쓰게 했다. 이것이 감흥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감흥은 가슴 밖으로 뛰쳐나가 다른 것과 만나서 다시 내 안으로 들어오는 변신의 과정까지 아우른다. 감동보다 훨씬 역동적인 개념이다. 또한 기억력처럼 감흥은 능력이다. 반복 훈련을 통해 힘이 쑥쑥 길러진다. 한평생 자식 농사에 손끝 발끝이 갈라진 부모에 대한 측은지심이 솟구쳐야 그것이 시가 됐다. 무엇에든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자가 어디에도 영향을 끼칠 수도 있는 법이다. 돌이켜보면 내가 지금까지 글을 썼고 글을 써서 밥을 먹고 살았던 이유는 순전히 감흥력 때문인 것 같다. 주어진 상황에 물음을 던지고 때로 몸도 던진다. 가난한 예술가의 작품을 보거나 사기도 한다. 감흥하면 행동하게 되고 행동하면 관계가 바뀐다. 내 안에 머무는 것들이 많아지는 것이다. 그래서 글쓰기는 언어를 통한 함께 있음,
그리고 나눔 변용이다. 함께하기. 글쓰기도 요리와 다르지 않다. 우선 내 생각을 글로 나타내면 남의 말을 잘 알아듣게 된다. 신문책, 블로그 등 무수한 텍스트를 접할 때 글쓰기 전에는 단순한 활자 읽기라면 글쓰기 후에는 글이 던져져 있는 상황 읽기로 독해가 비약한다. 글쓴이의 처지가 헤아려지며 문제의식과 깊게 공명할 수 있다. 글쓴이가 자유를 찾기에 얼마나 발품을 팔았는지, 적합한 단어 선택을 위해 얼마나 공을 들였는지 가늠할 수 있다. 글쓰기는 글 보는 눈을 길러주며 글 보는 안목은 곧 세상을 보는 관점을 길러준다. 아울러 남의 말을 알아듣는 만큼 타인의 삶에 대해 구체적 감각이 생긴다. 이 감각, 마음 쏠림이 또 다른 글쓰기를 자극한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손님, 내가 차린 글을 맛있게 읽어주는 친구가 있으면 글쓰기가 향상된다. 누가 읽어줄 것이라고 생각하면 전반적으로 글에 열과 성이 깃든다. 나는 글쓰기를 더 적극적으로 나누려고 블로그를 시작했다. 인터뷰 원고를 올리고 시를 읽고 글을 쓰고 철학을 공부하고 요점을 정리해서 글을 남겼다. 처음에는 써놓은 글을 올리려고 블로그를 만들었지만 나중에는 블로그가 있어서 거기에 올리려고 글을 썼다. 옆집에 부침개를 나눠주면서 말을 트고 관계가 형성되는 것처럼 글을 공유하면서 낯선 이들과 정보와 감정을 나누는 친구가 되었다. 좋은 글은 울림을 갖는다. 한편의 글이 메아리처럼 또 다른 글을 불러온다. 글을 매개로 남의 의견을 듣고 삶을 관찰하다 보면 세상에는 나와 무관한 일이 별로 없음을 알게 된다. 인간의 삶이란 어떤 것인가에 대한 균형 감각이 발달한다. 이는 삶의 이롭다. 인간은 아는 만큼 덜 예속된다. 매 순간 모든 존재를 상식적으로 대하고 친절한 마음을 갖는 대인배로 살 수 있다. 세상에 관심을 갖는 사람이 작가이다. 작가는 행하는 자, 느끼는 자, 쓰는 자다. 보고 듣고 느낀 것을 언어로 제공하고 두루 나누면서 세상과의 접점을 넓혀가는 사람이다. 세상과 많이 부딪히고 아파하고 교감할수록 자기가 거느리는 정서와 감각과 지혜가 많아지는 법이니 그렇게 글쓰기는 존재의 풍요에 기여한다. 본성을 억압하는 글, 자신을 속이는 글, 약한 것을 무시하는 글, 진실한 가치를 낳지 못하는 글은 열심히 쓸수록 위험하다. 우리 삶이 불안정해지고 세상이 더 큰 불행으로 나아갈 때 글쓰기는 자꾸만 달아나는 나의 삶에 말 걸고 사물의 참모습을 붙잡고 살아있는 것들을 살게 하고 인간의 존엄을 사유하는 수단이어야 한다고 나는 믿는다. 차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파트 1. 삶의 옹호로서의 글쓰기. 파트 2. 감흥하는 신체 만들기. 파트 3. 사유연마하기. 파트 4. 추상에서 구체로. 파트 5. 로퍼와 인터뷰 기사 쓰기. 파트 6. 브로. 노동 루포 인터뷰 1, 2. 지금까지 읽은 부분은 작가의 나는 왜 쓰는가에 대한 생각이었습니다. 이제 글쓰기의 최전선으로 들어가며에 서 보인 작가의 생각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기존의 글쓰기 강자가 기자가 되기 위한 또는 소설가가 되기 위한 또는 자서전을 쓰기 위한 등 목적이 뚜렷했다면 글쓰기의 최전선은 목적에 갇히지 않는 글쓰기 수업이었다. 자기 삶을 자기 시대 안에서 읽어내고 사유하고 시도하는 삶의 방편이자 기회로서 글쓰기라는 포괄적인 의미를 표방했다. 그렇다고 요즘 이슈인 힐링이나 치유와는 거리가 멀었다. 사회구조적인 매트릭스에서 자신을 분리시킨 채 성급한 반성과 화해, 자기 정당성 확보의 글쓰기로 잠시 위안받고 산뜻하게 일상으로 복귀하는 게 아니라 나 자신에 대해, 그 삶에 대해, 이 세상에 대해 근원적인 무릎을 던지면서 조금씩 불편해지며 깨어있는 게 목표라면 목표였다. 그러니까 다른 강자가 잘 살기 위한 방향과 목표를 이미 결정한 이들에게 글쓰기의 실용적인 기법을 전수하는 방식이라면 글쓰기의 최전선은 왜 그 직업을 욕망하는지, 밤이고 낮이고 쓰는 글이 누구의 이익에 복무하는지, 잘 산다는 기준이 무엇인지 등등 자기 생각과 욕망을 글로 풀어내며 나를 알아가는 기회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인간은 삶을 의미있게 만들려는 본능을 가진 존재임을 믿게 되었다. 글쓰기 수업은 내 생애 최고의
배움의 장소였다. 학인들이 이런 삶을 살았다고 불쑥 내미는 글은 늘 압도적이었다. 질박하고 진지하고 열띠였다. 추상적인 글, 관념적인 글, 문법에 어긋난 글, 자폐적인 글, 중언부언하는 글의 폐단을 아무리 강조하고 첨삭해서 알려주어도 학인들 글은 금방 달라지지 않았다. 다만 잘 쓴 글이든 미완의 글이든 숨겨둔 글이든 파일로 저장하지 않고 날리는 글이든 그런 과정 하나하나가 자기 생각을 정립하고 문체를 형성하는 노릇이며 삶의 미학을 실천하는 과정이라고. 못 써도 쓰려고 노력하는 동안 나를 붙들고 늘어진 시간은 글을 쓴 것이나 다름없다고. 자기 한계와 욕망을 마주하는 계기이자 내 삶에 존재하는 무수한 타인과 인사하는 시간이라고. 이제는 나부터 안달과 자책을 내려놓고 빈말이 아닌 채로 학인들에게 말할 수 있게 되었다. 이 세상에 어떤 글도 무의미하지 않다고. 우리 어서 쓰자고. 이 책은 글쓰기의 최전선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에 대한 증언이다. 누군가 더 이상 미룰 수 없어 글을 쓰기 시작했을 때 여지없이 맞닥뜨리는 문제들, 고민들, 실험들, 깨침들, 변화들, 질문들에 관한 이야기다. 글을 쓰고 싶은데 한 문장도 나아가지 못할 때 왜라고 묻고 느낌으로 써내려가는 그 섬세한 몸부림의 시간을 담았다. 지난 4년간 글쓰기 수업의 경험과 고민을 토대로 구성했다. 세상이 피폐할수록 삶이 고단할수록 여럿이 함께 읽고 쓰고 느끼고 쓰고 말하고 쓰고 회의하고 쓰는 이 찬찬한 삶의 쾌락을 도무지 내려놓을 수 없다. 혼자서는 결코 누릴 수 없는 글쓰기의 복락을 위해 미래의 벗을 위해 이 부끄러운 책을 세상에 내놓는다. 본문의 일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모든 글의 최종 목적은 감동이다. 책 뒷표지에 있는 작가의 생각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의 조음은 남의 조음으로 연결될 수 있을까? 이 책은 그 작은 실험이었다. 삶의 복잡한 문제에 치여있던 때 나는 자주 화가 나 있는 사람처럼 굴었는데 글쓰기를 하면서 마음의 평정을 되찾고 또 하루를 살아내곤 했다. 있던 일을 복기하고 감정을 들여다보고 뒤엉킨 생각과 의견을 가지런히 정리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나는 화를 덜 내는 사람이 되었다. 훌륭하게 사는 일은 어렵고 친절하게 살고 싶었던 나로선 꿈을 이뤄가는 기분이었다. 나만 좋으면 아까우니까 글쓰기 수업을 열었고 그 여정을 기록해 글쓰기의 최전선을 펴냈다. 이 책을 읽은 독자들은 고백했다. 용기 내어 제 글을 쓰기 시작했다고. 글쓰기를 배우려다 인생을 배웠다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선물했다고. 글쓰기로 자신과 화해를 이룬 이들의 경험을 엮어 나는 이렇게 쓴다. 삶은 글을 낳고 글은 삶을 돌본다. 이 책은 읽기와 생각하기와 쓰기에 대한 매우 깊은 성찰이 담긴 산문집이자 글을 쓰기 시작했을 때 누구나 맞닥뜨리게 되는 문제와 고민에 관한 유용한 지침서라고 소개되어 있습니다.